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의 제3단계 소위 삼국통일전쟁의 해양전을 말씀드립니다. 이 직전 시간에는요,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거쳐서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 과정인데 여기서 해양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백제의 멸망은 육군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해군, 즉 수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단계이죠. 백제는 그 즉시로 복국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복국전쟁 과정 속에서 나당연합수군과 백예연합수군 간의 전쟁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방해 후반부에는 일본 열도로 탈출 또는 망명, 이런 백제인들이 일본 열대 곳곳에 해양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화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도 또 보여드립니다. 동아지중해 범주도인데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아시아 지중해로 볼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사실, 그리고 역할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단순한 육지 위제 질서가 아니고요. 해양 위제 질서도 아니고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해륙적 질서입니다. 당연히 이 질서 속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은 바로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모든 지역의 교류가 가능한 거니까. 특히 일본 열도는 아직까지도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중국 쪽과 교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일본 열대 적극적으로 진출했죠. 옆에 그림을 보면 6세기 말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구도인데요. 이 직전까지 구도는 중국이 4분 5일돼 있었고 고구려가 매우 강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면서 전 중국이 통일되고 수나라, 뒤를 이어서 당나라, 당연히 동아시아 질서 재편전, 즉 국제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전쟁의 중심축은 신흥 강국인 수나라, 뒤를 이은 당나라, 그리고 상대방에 있었던 고구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3단계에 오게 되면은 한미족 내부의 질서가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백제와 신라의 전쟁과 갈등, 그리고 신라, 이런 과정 속에서 신라는 자구책이라는 측면에서 당나라 동맹을 맺게 되고 고구려, 백제, 외려 연결되는 느슨한 남북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관계를 해륙 십자형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륙 십자형 동맹 관계라고. 이것도 새로운 용어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지만은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않는 용어인데요. 해륙 십자형 관계. 우리가 십자형 질서라든가 관계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서는 해륙이란 말을 쓰는 것이 옳죠. 여러분들도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전체가 배틀필드, 전쟁화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개전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것이 제가 소위 삼국통일전쟁 이 시기에 해양전도를 만든 건데요. 꽤 오래전에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본은 660년 그리고 한여름, 음력 6월이죠. 소종방 13만 대군이 백제를 공격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4번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쪽에 보는 6번, 7번, 8번, 즉 백제가 복국전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일본 열된 외국이 백제 지역의 구원군을 파견하는 과정이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동해에 있는 10번, 11번, 12번, 13번은 당시 고구려가 이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승리하기 위해서 일본 열대든 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신의 파견도입니다. 이것도 제 기억에는 20년, 25년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바로 임준성입니다. 백제는 짧은 시간 안에 항복을 했죠. 그런데 또 짧은 시간 안에 복국운동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군이 삽시간에 200여 성을 수복했는데요. 여기에 주체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흑치상지를 비롯한 백제의 장군들이 항전했던 중심지 임전성입니다. 지금 충남 예산에 있죠.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제의 의정이 항복했다는 것은 왕성인 사비성 그리고 웅진성이 항복했기 때문에 나머지 성들은 당군이나 신라에서 지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질서, 항복한 질서에 반대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백제의 모든 성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부흥군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0의 성을 수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백제의 모든 세력들은 나당연합군의 승전체제에 편입이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항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승리를 거듭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서는 다시 손인사를 파견해서 대규모의 병력이 덕물들 거쳐가지고 오는데 이때 병력 수에 관해서는 설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되는 남북관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백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백제의 왕족들이 일본 열도에 외국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시기에도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장, 한국사 속에서는 부여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여씨의 왕자와 그리고 공주들이 당시 외국에 조정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왕족이 되어 있었고 또는 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백제가 항복했다는 소식이 즉각 전해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볼 때 당장 백제를 구원하는 병력을 파견해야 되지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일본 열도 내에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서 이남서 큐슈 지역도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질 않았었어요. 야마도 조정이 물론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장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야마도 조정 내부에서도 친백제계, 친신라계, 친가야계, 친고구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645년에 김춘추가 일본 열도를 건너갔다는 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 야마도 조정에도 친신라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다른 지역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히 국제대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는 계속해서 복국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가 661년 정월달에 드디어 야마도 조정, 즉 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당시의 천황은 다시 재등극한 제명 여제, 즉 사이메이 천황입니다. 이 사람이 661년 정월달에 본격 행동을 개시했는데 막바로 전쟁에 맞대응이 될 수 있는 큐슈 북부로 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혼슈 중부에 가면은 스루가 지역이 있는데요. 후쿠이 지역입니다. 그 스루가 쪽으로 갑니다. 이 스루가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계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신라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인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일본 열도로 올 때 가장 많이 도착하는 곳은 바로 스루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10번, 11번, 12번 보여드렸죠. 거기서 보듯이 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스루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메이 천황이 바로 스루가를 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셔야죠. 왜 그가 글로 갔을까? 그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인들과의 특별한 교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즉 전쟁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러 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서 2월달에는 큐슈 북부에 임시 관청을 설치합니다. 낮은 관가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하면 학가다만에 바로 본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류에 따르면 급사하게 되는 겁니다. 급사. 그리고 당시 나중에 텐치 천황이 되죠. 나가노 오에 왕자가 지휘권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도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군사 무기, 식량들을 백제에 파견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의정의 아들이죠. 부여풍장, 부여풍이 5천 명의 군사와 함께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본격적으로 국제전의 양상을 띄우게 되는 거죠. 나당연합군과 백외연합군, 그리고 이 전쟁은 일본 열대는 왜군이 주로 수군 병력으로 간 데서 보듯이 해양전이 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남쪽 신라와 당, 그리고 백제와 외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고요. 북쪽에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고구려와 당나라군의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신라가 보조적인 역할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662년에 가니까 그다음에 천지원년이죠. 3월달, 즉 정월달과 3월달에 군수물자를 보내요. 화살 같은 무기와 식량 등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 170여 척과 함께 많은 병사들을 파견해요. 이들이 당시 백제에 도착해서 백제 복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663년에 바로 2만 7천 명의 군사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과정이 전개되겠습니까? 치열하게 육전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전장은 지금 주류성인데요.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이 있습니다. 일단 주류성이 있고 그리고 해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백강전투가 되는데요. 결국은 백제 복국전쟁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나당연합군이 승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는 주류성 전투고요. 육군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옆에 근처에 있었던 백강전투라는 겁니다. 백강전투. 일본서에는 백천강전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서에는 백강전투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백강구 전투거든요. 그래서 백강전투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강에서 벌어진 수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한 명칭은 백강구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리에 관한 이야기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은요, 바다 한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는 포격전이죠. 이때 포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화약 무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양전 같은 경우도 육지와 가까운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강구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나라의 수군은 170척이 동원됐고요. 왜군은 1000척이 백사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백사, 신모래밭이죠. 이 백사란 지명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자신들의 고향이 백강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수군이 벽돌하고 백제 병사들은 강 바깥에서 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때 탐나의 수군도 백제의 편에 들어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후 과정을 초월하는 속에서 탐나가 백제 편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탐나의 수군도 이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은 백여연합군의 참패로 끝납니다. 이때 예병 27,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전선 400척이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백여연합군은 참패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백강구 그랬을 경우에 백강 전투가 어느 곳인가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쪽에 하나는 바로 군산 앞에 있는 고군산 군도예요. 그리고 고군산 군도 앞에 오늘날의 군산이 있죠. 저는 그 시대에는 현재 군산 지역을 섬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을 놓고 동진강도 있고 아래쪽 부안, 변산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주장하는 곳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기벌포를 금강하구로 보지 않습니까? 예산설도 있고요. 당진설도 있고 홍성설도 있고 동진강 하구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산반도에 지금 주류성 위치를 비정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또는 아쉽게도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나 한번 토론장에서 질문을 받는데 저는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해양사를 전공하고 현장 답사를 많이 했고 또 바다를 항해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 메커즘을 이해하는 편인데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현재로서는 이제 금강하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향토해가 굉장히 지극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백제의 주의성은 이제 당에게 항복을 했으니 이렇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주의성이 항복했다. 우리 어떻게 될까? 백제 이름이 이제 끊어졌다. 우리는 이제 이 묘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조상의 묘소에 이제 참배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주절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이 사람들은 태고 탈출하는 겁니다. 또는 망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권토 중래, 일본 열대 가서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치겠다. 이게 그 이후에 일본국의 신라 정토론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을 더 연결시키게 되면 현대까지도 연속이 되는 겁니다. 백제인들은 일본 열도에 탈출하면서 일본 본토 상륙작전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 최전선이 어디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최전선. 현재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에서 백제인들이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청남도 주민들, 전라도의 주민들은 대거 탈출해서 일본 열도로 간 겁니다.